자, 5장 처짐과 균열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물에서는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이 안전성을 따지죠. 보통 세이프티라고 얘기하는 이 안전성을 따집니다. 이 안전성은 외력에 대해서 구조물이 안전하느냐, 어떤 하중을 다 받아줄 수 있느냐,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뭐 구조물이 외력에 대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따져줘야 되는 게 이 안전성의 체크입니다. 이 안전성을 체크를 할 때는 하중을 무슨 하중을 쓰죠? 강도설계법 기준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극한 하중, 즉 우리가 얘기하는 개수 하중을 쓰게 되죠. 뭐 외력이 전단력이 들어올 때 안전한지, 아니면 모멘트가 들어올 때 안전한지, 뭐 기둥에서 축방향력이 들어올 때 극한 하중이 들어올 때 안전한지, 전부 다 이 극한 하중으로 따지게 되죠. 이렇게 안전성 체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뭘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 사용성 체크라는 걸 하죠. 사용성은 서비서빌리티죠. 구조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한 건 이제 안전했다라고 치고, 구조물을 일반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 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처짐. 구조물은 안전하긴 한데 처짐이 많이 발생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안전한 것도 문제지만 처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보기에 미관에도 안 좋고, 아니면 이 처짐 때문에라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처짐에라도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물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철도교 같은 경우는 철도교 자체의 외력에 대해서는 안전한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짐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 탈선을 하게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처짐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균열이죠. 이 균열이라는 것도 외력에 대해서 이제 균열이 발생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균열도 뭐 구조적인 균열하고 비구조적인 균열로 나눠지지만, 그래서 이 균열도 어떤 폭으로, 허용 균열 폭으로 제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피로죠. 피로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재료든지 자기의 항복 강도 이하에서 반복 하중에 의해서 깨져나가는 값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근은 FY에서 깨져나가야 될 텐데 이 FY에서 깨지지 못하고 수많은 반복 하중을 받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0.8FY나 0.7FY에서 깨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철사를 끊을 때 반복 하중을 주죠. 아래로 폈다가 위로 굽혔다가 반복 하중을 주면은 철사가 열이 남과 동시에 딱 끊어집니다. 그 철사에 끊어지는 값은 철사의 FY보다 낮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중을 줬느냐? 플러스 마이너스에 계속 반복 하중을 주는 거죠. 플러스 응력하고 마이너스 응력 계속 반복 하중을 받다 보면은 FY, 자기가 항복해야 되는 강도의 낮은 강도에서 재료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피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진동이 있죠. 이 진동 부분은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내용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내진 설계랑 관련돼 가지고 요즘 토목공학에서도 이 진동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주파수 대역별로 해석을 하고 동력학적으로 시간별로도 해석을 해서 뭐 고유 주파수, 고유 진동수를 찾아내죠.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외력의 고유 진동수를 찾아내서 이 두 개를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죠. 같게 만들어주면은 공진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타쿠마 브리지인가요? 그 현수교가 파괴되는 거를 비디오 영상 자료로도 많이 봤을 텐데, 그 현상은 바람이 불어오는 진동수랑 구조물 자체의 고유 진동수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면은 그 구조물이 변형을 일으키는데 어떤 진폭을 가지고 변형을 일으키는데 외력이 계속 똑같은 진폭으로 작용을 하니까 점점 큰 처짐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파괴에 도달하는, 그래서 진동수를 구해서 외력하고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주는 요 항목이 우리가 진동이라고 보통 보죠. 이런 것들이 사용성인데, 사용성은 그럼 뭘로 체크를 하냐? 안전성 같은 경우는 극한 하중으로 체크를 했지만 사용성은 사용 하중으로 한다는 얘기죠. 사용 하중, 즉 서비스 로드죠. 뭐가 서비스 로드냐 그러면 극한 하중은 1.4D 플러스 1.7L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중 개수를 곱해준 하중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D, 그냥 L, 아무것도 안 곱한 고정하중, 활하중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걸로만 체크를 해야지만 처짐, 균열, 피로, 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얻을 수가 있지, 이거는 사실 과장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안전성 체크를 할 때는 그냥 과장되게 해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사용성은 실제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D랑 L이랑 아무것도 포함시키지 않은 순수한 하중을 쓰는 사용 하중을 쓴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사용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교재에서 내용은 요거 세 가지만 다루죠. 처짐하고 균열하고 피로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처짐이죠. 처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짐은 탄성처짐하고 장기처짐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탄성처짐. 탄성이란 말은 뭐였냐면 복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이 처짐은 하중을 제거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처짐을 얘기하죠. 이건 다른 말로는 즉시처짐 또는 뭐 순간처짐 또는 단기처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똑같은 말로 다 씁니다. 이 처짐은 하중이 가해지자마자 즉시 발생하는 처짐이고 그건 또 순간처짐이죠. 그리고 단기처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탄성처짐이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하중을 제거하면은 다시 없어지는 처짐이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처짐을 우리가 탄성처짐이라고 합니다. 탄성처짐은 여러분들이 처짐 구하는 공식으로 어차피 탄성 이론을 써서 구한 식들이니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처짐은 보통 탄성처짐의 첨자는 I자 이걸 씁니다. 인스턴트 해가지고 I자를 좀 많이 씁니다. 람다 나누기 2i 분의 람다. 람다는 뭐냐면 구조물하고 하중의 종류가 결정이 되면 결정됨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입니다. 하중, 구조물과 하중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순 뭐냐, 캔틸레버 뭐냐, 그리고 하중이 집중하중이냐, 아니면 등분파 하중이냐에 따라서 람다 값은 다 틀려지게 되겠죠. 교재에 있는 얘는 등분파 하중의 경우에 단순보인 경우 중앙에서의 최대 처짐을 구했죠. 384-2i분의 5w 등분파 하중이죠. 길이의 4승.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 식은 여러분들이 처짐 부분에서 뭐 익히 알고 있는 식들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처짐을 구할 때 뭐 나머지 것들 요거죠. 2i를 뺀 나머지 것들은 이 람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값이 아니에요. 중요한 값은 뭐냐? 2하고 i라는 거죠. 2는 탄성계수고 i는 단면 2차 모멘트인데 2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를 쓴다는 얘기죠. 입시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i는 보통 무슨 i를 쓸 거냐는 얘기예요. 이 i를 쓸 거냐? ig죠. 이 전체 단면이 유효하다라고 보는 이 ig는 12분의 bh 3승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요걸로 구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단면은 그런 단면이 아니죠. 콘크리트 압축에만 단면이 있고 인장 측의 단면은 우리가 무시를 하죠. 그리고 철근의 한산 단면적을 고려한 이 단면을 쓸 거냐? 그럼 여기는 ICR이라고 해서 3분의 bx의 3승 플러스 n as의 d-x의 4승 요걸 쓰죠. 어떤 걸 쓸 거냐는 얘기예요. 이걸 써야 되느냐 이걸 써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걸 쓰게 되면 처짐이 굉장히 작아지죠. 왜냐하면 ig가 ICR보다는 훨씬 큰 값이 나오니까 전 단면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한 값이 이거 단면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훨씬 더 I 값이 크게 나오죠. I 값이 커지면 처짐이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 I를 쓰게 되면 처짐이 작게 발생을 하고 이 I를 쓰게 되면 처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구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P가 되고 또는 뭐 W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처짐이 되죠. 그러니까 하중에 따라서 I 값을 이걸 쓰느냐 이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IG를 쓰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I2를 쓰게 되면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칩시다. 이렇게 처짐이 증가를 하죠. 근데 실제 거동은 처음에는 IG를 따라가요. 처음에는 IG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I 이쪽으로 이제 가죠. 이제 막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실제 거동은 IG도 아니고 I2도 아니고 I2가 아니야 ICR이죠. ICR도 아니고 뭐 중간에 이상한 경로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I를 모델링을 해줄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처음에 IG를 따라가는 구간에서는 그냥 IG를 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IE라는 걸 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은 완전히 이제 균열이 다 발생했다라고 보고 ICR을 씁니다. 이렇게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에 따라서 외력이 작을 경우에 콘크리트 인장 쪽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IG를 쓰고, 균열이 발생하면서부터 조금 틀려지죠. 그때 중간에는 IE를 쓰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균열이 다 진전돼서 이 값으로 완전히 돌아온 거죠. 이 중간 단계에 IE를 하나 모델링을 한 거죠. 이 중간 단계에 IE를. 그래서 그걸 구하는 법을 살펴보게 되면 MA라고 하면은 부재 내에서 발생하는, 외력에 의해서 부재 내에 발생하는 최대 모멘트예요. 최대 모멘트.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MCR은 균열 모멘트죠. 균열 모멘트. 콘크리트 인장 단면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모멘트를 우리가 MCR이라고 그러죠. 그럼 첫 번째가 이 기준이 있죠. MA 나누기 MCR이 1.0보다 작은 경우. MA 나누기 MCR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부재에 작용하는 최대 모멘트가 균열 모멘트보다 작은 경우죠. 이렇게 되면은 부재 내에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죠.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IG를 사용하죠. 전체 12분의 BH3승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MA 나누기 MCR이 이제 1보다 크고 3.0보다는 작은 경우. 어중간한 상태죠. 이제 균열은 발생했는데 그 균열이 완전하게 진전되진 않았고 서서히 이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IE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때 IE 값은 어떻게 구하냐? IE는 여기서는 MA 나누기 MCR인데 IE를 구할 때는 역수가 들어가죠. MCR 나누기 MA에 3승 IG 플러스 1 마이너스 MCR MA 3승 ICR 이렇게 됩니다. 그래 놓고 이 전체 식이 IG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 쓰죠. 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이 IE 값은 중요하죠. 여러분들 암기가 돼야 됩니다. 문제가 나면 여기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이 쉬우니까 IG를 구하는 거나 ICR을 구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 배워왔던 거니까 쉬우니까 이 부분보다는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문제 출제가 제일 많이 되니까 이 I를 구해서 처짐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A 나누기 MCR이 이제는 커져가지고 콘크리트 인장 단면에 완전히 균열이 다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ICR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여기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IG를 사용하고, 균열이 발생한 이후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IE를 사용하고, 그거보다 외력이 더 커지게 된 경우죠. 이제 균열 모멘트의 3배 이상 외력이 더 커지게 되면은 ICR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소 비교를 하게 되면은 IG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IE가 되고, 그 다음이 제일 작은 게 ICR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처짐을 구한 것이 무슨 처짐이냐? 탄성 처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구한 게, 우리가 쭉 구한 게 이 탄성 처짐을 구한 거예요. 탄성 처짐에서 이 I 값을 어떤 걸 쓰느냐? IG를 쓰느냐? IE를 쓰느냐? ICR을 쓰느냐? 그 중에 제일 출제가 잘 되는 거는 I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게 지금 단기 처짐, 즉 탄성 처짐을 구한 거죠. 그럼 처짐은 이 탄성 처짐만 있느냐? 아니죠. 처짐은 탄성 처짐 외에 또 다른 처짐이 또 있죠. 두 번째 처짐이 장기 처짐이죠. 주로 콘크리트에 크립하고 건조수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처짐인데, 이 장기 처짐은 말 그대로 지속 하중이 있어야 되죠. 장기 하중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 하중 하에서 여기서는 탄성 처짐이라는 얘기는 구조물에 하중을 쫙 가하면 바로 처지죠. 이렇게 발생하는 처짐이 탄성 처짐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델타 I라고 썼죠. 근데 이 델타 I는 이 하중을 제거를 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됐었는데, 이 장기 처짐은 하중을 제거하지 않고 지속 하중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여기다 놔두죠. 계속 하중을 놔두게 되면은 이 처짐 외에 또 처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탄성 처짐 외에 다른 처짐이 또 발생을 하는데, 이 처짐을 우리가 장기 처짐, 롱텀이란 말을 쓰죠.
롱텀 해서 장기 처짐, 줄여서 그냥 델타 L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처짐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토탈은 총처짐은 단기 처짐,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에서 I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공식에서 탄성 처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장기 처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장기 처짐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이 장기 처짐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건 장기 처짐 계수고, 이거는 탄성 처짐이죠. 탄성 처짐에다가 상수를 곱한, 어떤 상수를 곱해서 장기 처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예전에 우리가 크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크립의 법칙, 데이비스 브랜빌 법칙에 보게 되면은 크립 변형률은 크립 계수 곱하기 탄성 변형률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죠. 여기에다가 계수를 곱해서 크립 변형률을 찾아냈듯이 마찬가지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I 값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 I 값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I 값을 구한 다음에 그때 따라 이제 처짐값이 틀리게 되는데, 그때 탄성 처짐을 구해서 계수를 곱한 다음에 장기 처짐을 찾아내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계수는 크사 A 나누기 1 플러스 50 로우 프라임이죠. 이 로우 프라임은 압축 철급이죠. 요거 AS 프라임 나누기 BD. 그래서 압축 철근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제로가 되니까 람다가 작아지죠. 람다 커지죠. 압축 철근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요게 작아지기 때문에, 요게 없어지기 때문에 람다가 커지죠. 압축 철근이 안 들어가 있으면 람다가 커진다는 얘기는 압축 철근이 안 들어가 있으면 장기 처짐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압축 철근이 배분되면 장기 처짐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압축 철근을 넣어주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죠. 장기 처짐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압축 철근, 즉 단철근으로 설계를 했더라도 압축 철근을 꼭 넣어주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철근, 복철근 다 배웠는데 이 장에서 단철근 직사각형으로 설계가 됐더라 하더라도 인장 철근량의 50%를 압축 철근으로 넣어주는 이유가 있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장기 처짐이 감소되니까. 두 번째, 시공상 편리하죠. 시공상 편리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전단에서 스터럽을 배우죠. 그 스터럽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압축철근이 있으면 훨씬 편하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압축철근을 주로 이제 복철근보로 많이 하는 이유죠. 압축철근이 들어가면 장기 처짐이 감소된다는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사인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계승값인데 5년 이상이 되면은 2.0을 쓰죠. 요거 하나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5년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 값들을 다 대입을 한 다음에 람다를 구해서 탄성처짐에다가 람다를 곱해서 장기처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총처짐은 탄성처짐 플러스 장기처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물론 이 장기처짐만 구하는 문제도 따로 나고, 아니면은 이 토탈 총처짐을 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처짐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처짐을 제한하는 규정. 처짐이 생기는, 처짐은 I값과 아까도 보셨듯이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I값이 커지게 되면은 처짐이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준 자체는 부재의 두께가 표의 5-2의 부재 최소 두께 이상이면은 처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두께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면, 이게 두께죠. I라고 하는 게 12분의 BH 삼성이니까 이 두께가 커지게 되면은 I 값이 굉장히 커지죠. I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델타는 2i분의 갬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I 값이 커지게 되면 처짐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H 값이 커지게 되면은 처짐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최소 두께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처짐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는다라는 규준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표 5-2죠.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3번 일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최소 10cm 이상.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향 슬래브란 얘기는 거의 보나 마찬가지인데, 보의 최소의 두께는 10cm란 얘기죠. 그러니까 과다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균열. 자, 균열 일반을 보시게 되면 균열 폭은 철근의 응력, 철근의 직경에 비례한다. 균열 폭으로 우리가 균열을 제어를 합니다. 균열의 폭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되게 만들어 두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에서 균열 폭은
철근의 응력하고 철근의 직경에 비례한다고 했죠. 이 철근의 응력하고 철근의 직경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인장부에 가해지는 철근의 응력이 크면은 그 철근이 인장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찢으려고 하는, 콘크리트를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인장력에 따라서 비례한다는 얘기죠. 철근의 직경이 크다는 얘기도 결국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균열폭이 크다는 얘기는 철근의 응력, 철근의 직경에 비례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반비례하는 게 있죠. 철근비에 반비례하죠. 철근비는 그 찢으려고 하는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인장 응력을 철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철근이 다 받아주니까 균열폭은 철근비와는 반비례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또 나오죠. 같은 단면적의 철근량을 사용할 경우에 가능한 한 가는 철근을 여러 개 배치하는 것이 균열폭을 작게 할 수 있다. 왜 그런지도 얘기했었죠. 여러 개 배치하면은, 가는 철근 여러 개 배치하면 철근의 비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부착 강도가 좋아지고, 요 이유 때문에 균열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폭은 피복 두께에 비례한다. 아까 피복 두께는 균열폭이 피복 두께랑도 비례하죠. 또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부착 강도 또한 피복 두께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균열폭이라고 하면은 피복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균열폭도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균열폭이 넓어지면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선 또 부착 강도가 피복 두께에 비례하니까 피복 두께가 두꺼워지면 부착 강도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서로 상반관계를 가지고 있죠. 얘가 좋아지면은 얘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안 좋아지면 얘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반관계가 있다는 거. 균열폭이 좋아진다고 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균열폭은 우리가 어느 허용 균열폭 이하로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복 두께도 두껍게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착 강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두꺼워지면 균열폭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형 철근을 사용하고 철근을 콘크리트 인장측에 잘 분배하면 균열폭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균열의 검토 부분, 휘모멘트나 충력에 의한 콘크리트의 인장력이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의 60%보다 작을 때는 휨 균열을 검토하지 않아도 좋다. 콘크리트의 설계 압축 강도는 FCK죠. 콘크리트의 설계 인장 강도는 FCR이죠. 보통 우리가 FR이라고 넣는 2.0 루트 FCK.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이 이 응력의 설계 기준 인장 강도의 60%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이 FCR의 60% 이하, 60% 이하일 때는 뭐 한다고 그러죠? 균열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요때가 콘크리트 인장 측에 균열이 발생할 때인데 아직 60%도 못 왔다는 얘기죠. 그 인장 응력이. 요 FCR이 될 때가 콘크리트가 이제 균열이 생기는데 응력이 이제 60%도 못 왔으면은 뭐 균열 당연히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뭐 균열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장 철근의 항복 강도가 3000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폭을 다음 식으로 계산하고 그 값이 표 5-3의 허용 균열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5-5식이죠. 이 식은 여러분들이 형태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기서 해놓고 그것이 5-5식에 들어간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보셔야 될 거는 A는 그냥 단면적이 아니죠. 그냥 단면적은 아닙니다. 콘크리트의 유효인장 단면적을 인장 철근의 개수로 나눈 거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어떻게 구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5-3의 허용 균열폭을 보시게 되면 허용 균열폭은 요 균열폭 이하로 5-5식에서 구한 WC 허용 균열폭이 표 5-3에 나와 있는 요 균열폭 이하로 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습윤 환경에서 건조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 환경 쭉 나눠져 있는데 뭐 고부식성 환경으로 갈수록 여기는 이제 습윤 환경이고 물론 습윤 환경도 허용 균열폭이 굉장히 작아야 되죠. 근데 이거보다는 고부식성 환경으로 갈수록 허용 균열폭이 작아지죠. 감소를 하죠. 허용 균열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제한을 할 수 있는 허용 균열의 폭이 점점점 엄격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하는 수조 등과 같은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은 0.1mm다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0.1mm냐면 굉장히 엄격하죠. 물을 저장하는 수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크랙이 생겨도 좀 많이 생겨도 물이 침투를 해가지고 철근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0.1mm 좀 엄격한 기준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피로 검토. 자, 보나 슬래브의 피로는 휨이나 전단에 대해서 검토를 하죠. 그리고 기둥의 피로는 검토를 하지 않아도 좋다. 기둥이라는 얘기는 항상 압축력만을 받고 있어야 되죠. 아까 제가 피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하중을 반복으로 받게 되면은 피로에 도달을 한다고 했는데 기둥은 압축력만 받고 있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받았다는 얘기는 압축도 받고 인장도 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둥이 압축 인장을 동시에 받으면 난리 나죠. 기둥은 오로지 압축만을 받아야 되죠. 다만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휠 모멘트나 축 인장력에 의한 영향이 클 경우에는 보호 방법에 의해서 피로 검토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편심 하중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이 거리를 우리가 편심거리라고 보통 부르죠. 편심거리가 생기게 되면은 압축 하중 외에 이런 모멘트가 생기게 되죠. 이 하중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런 모멘트가 생기고 이 하중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런 모멘트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모멘트도 받았다가 이쪽으로 모멘트도 받았다가 하중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의 모멘트를 같이 받고 있죠. 압축력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 휠 모멘트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 부가 인장부가 되기도 하고 이쪽 부가 인장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피로에 도달을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만 보호의 방법에 의해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 및 PS 긴장제의 응력 범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피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응력 범위가 뭐냐? SD30인 경우 1300 이하죠. SD30은 항복 응력이 3000이라는 얘기인데 3000 이하의 철근이 그 응력이 1300 이하가 되면 피로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FY에서 항복하는 철근이 뭐 예를 들어서 0.5 FY에서 항복을 하게 만들려면 얼마의 반복 하중을 가해야 되느냐? 무한대의 반복 하중을 가하면 되죠. 무한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0.8 FY에서 만약에 이 FY에서 항복한 철근을 0.8 FY에서 항복을 하게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2만 번의 하중을 가해야 된다. 그럼 0.7일 때는 뭐 10만 번, 0.6일 때는 20만 번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칩시다. 0.5에서는 무한대를 가해도 파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0.5 이하죠, 지금. SD30이라는 얘기는 항복 응력이 3000인데 그 철근의 응력이 1300 이하일 경우에는 무한대의 하중을 가해도 피로 파괴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요 이하가 되면 아예 피로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SD 그 다음에 35인 경우가 1400 SD 40인 경우가 1500 그러니까 인장 철근의 응력이 요 이하가 되게 되면은 아예 피로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PS 긴장제의 인장력은 연결부나 정착부가 1400 이하, 기타 부위가 1600 이하가 돼도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필요의 검토가 필요한 구조부재는 높은 응력을 받는 부분에서 철근을 구부리지 않도록 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철근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